24살의 나는 세상의 모든 인연들이 마치 모래성처럼 느껴졌다. 손에 쥐려고 하면 할수록 그 고운 입자들은 손가락 사이로 스르륵 빠져나가 버리는 것처럼 말이다. 대학 캠퍼스의 봄날, 연두색 새싹들이 돋아나는 풍경 속에서도 내 마음 한구석은 늘 겨울처럼 시리고 텅 비어 있었다. 혜원아, 너 또 멍 때린다. 무슨 생각해? 수업 곧 시작해. 과동기인 지수가 내 어깨를 톡톡 건드렸다. 지수는 늘 햇살처럼 밝고 긍정적인 아이였다. 그런 지수를 볼 때마다 나는 부러움과 함께 죄책감 비슷한 것을 느꼈다. 지수는 지금 이 순간을 충실히 살아가는데 나는 과거의 그림자와 미래의 불안 속에서 허우적대고 있는 것 같아서 아무 생각 안 했어. 그냥 날씨 좋다. 나는 애써 웃으며 대답했지만 지수는 내 표정에서 무언가를 읽어냈는지 미간을 살짝 찌푸렸다. 요즘 너 부쩍 말이 없더라. 혹시 무슨 일 있어? 얘기 편하게 해도 돼, 알잖아. 지수의 따뜻한 말에 울컥했지만 나는 이 감정의 짐을 누구에게도 지우고 싶지 않았다. 이 복잡하고 어지러운 감정의 미로에서 길을 잃은 건 오직 나 자신뿐이니까. 별일 없어. 그냥 과제가 좀 많아서. 걱정 마. 결국 또 거짓말. 나의 소중한 사람들은 모두 떠났다는 그 사실. 그리고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들도 결국은 떠날 것이라는 이 멈추지 않는 예감. 이 예감이 나를 짓눌러 숨쉬기 힘들게 한다는 사실을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 나에게는 정말 소중했던 친구 그룹이 있었다. 고등학교 시절, 내일부터 다니며 서로의 꿈과 비밀을 공유했던 4명의 네잎클로버. 그중 한 명인 민지는 나와 정말 친했지만 사소한 오해와 자존심 싸움 끝에 크게 다투고 연락을 완전히 끊었다. 대학 입학 후 우리는 각기 다른 도시로 흩어졌다. 처음 몇 달은 매일같이 전화하고 주말마다 만나려고 노력했지만 각자의 새로운 환경과 바쁜 일정은 우리의 물리적 거리를 심리적 거리로까지 넓혀놓았다. 어느 날 SNS에서 민지의 결혼 소식을 보았다. 그녀는 행복하게 웃고 있었고 그 사진 속에는 다른 두 친구도 함께 환하게 웃고 있었다. 나만 초대받지 못한, 나만 없는 그들만의 세상. 그때 나는 깨달았다. 관계의 단절은 격렬한 싸움의 결과일 수도 있지만 때로는 시간과 공간의 간극 속에서 소리 없이 일어나는 일일 수도 있다는 것을. 그날 밤 나는 밤새도록 울었다. 민지에게 먼저 연락하지 못한 나의 고집과 용기 없음에 대한 후회. 그리고 그 관계를 놓쳐버린 상실감이 뒤섞여 나를 괴롭혔다. 사람에 대한 신뢰가 바닥을 친 것은 전 남자친구인 준영 때문이었다. 준영과는 2년간 깊은 연애를 했다. 나는 그에게 나의 모든 것을 주었다. 내 시간, 내 감정, 심지어 미래에 대한 희망까지도. 나는 준영이 나의 마지막 사람이 될 것이라고 굳게 믿었다. 그래서 더 잘해주려고 노력했고 그의 작은 기쁨에도 크게 반응하며 우리의 관계를 단단하게 만들고 싶었다. 하지만 그 단단함은 나만의 착각이었다. 어느 날 준영의 휴대전화에서 다른 여자와의 은밀한 메시지를 발견했을 때 나의 세상은 산산조각 났다. 그 배신감은 단순히 연인을 잃었다는 슬픔을 넘어섰다. 나는 내가 그동안 진심을 쏟아부었던 모든 순간들이 부정당하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너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나는 널 정말 믿었는데. 나의 목소리는 떨렸고 눈물은 멈추지 않았다. 준영은 당황했지만 이내 체념한 듯 한숨을 쉬었다. 혜원아, 미안해. 근데 솔직히 말해서 너는 너무 과했어. 나는 그냥 숨 막혔어. 내가 주는 사랑이 너무 무거웠어. 너무 무거웠어. 그 말은 칼날이 되어 내 가슴에 깊숙이 박혔다. 내가 진심을 다해 사랑하고 노력했던 모든 것이 상대방에게는 족쇄였고 부담이었다는 사실. 그 후로 나는 나의 진심이라는 것에 대해 회의감을 가지게 되었다. 내가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하면 할수록 그 관계는 오히려 더 빨리 파국으로 치닫는 것 같은 저주에 걸린 것만 같았다. 현재 남자친구인 현우는 그런 내가 가장 무너져 있을 때 도서관 스터디 그룹에서 만났다. 현우는 조용하고 차분했으며 타인의 감정에 깊이 관여하지 않는 것처럼 보였다. 나는 그런 현우의 적당한 거리가 좋았다. 다시 누군가에게 상처받을까 봐 두려웠던 나에게
현우는 안전지대처럼 느껴졌다. 우리는 만난 지 6개월이 되었다. 나는 현우를 좋아하지만 준영과의 관계에서 겪었던 뼈아픈 경험 때문에 나의 감정을 완전히 드러내지 않으려고 했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나의 마음은 현우에게 더 깊이 기울었고 나는 다시 예전의 나로 돌아가고 싶어졌다. 더 잘해주고 싶고 더 많은 시간을 함께하고 싶고 우리의 미래를 그리고 싶어졌다. 문제는 현우였다. 현우는 늘 한결같았다. 좋게 말하면 차분함이었고 나쁘게 말하면 무심함이었다. 우리는 주말에 데이트를 하고 가끔 저녁 식사를 했지만 현우는 자신의 개인적인 영역을 철저하게 지켰다. 나는 그의 친구들을 만난 적이 없고 그의 가족에 대해서도 거의 아는 바가 없었다. 현우야, 우리 다음 방학 때 같이 여행 갈까? 짧게라도. 어느 날 카페에서 나는 용기를 내어 미래를 이야기했다. 현우는 커피잔을 만지작거리며 잠시 망설였다. 여행? 글쎄, 나는 그때 계절학기 들을 생각인데. 그리고 너도 과제가 많잖아. 나중에 생각해보자. 나중에 생각해보자. 그 말은 곧 아니라는 뜻임을 나는 알고 있었다. 하지만 더 나를 괴롭게 하는 것은 그의 태도였다. 그의 눈빛에는 내가 기대했던 설렘이나 미래에 대한 희망이 전혀 없었다. 너는 우리 관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 결국 나는 묻고야 말았다. 떨리는 목소리로 결과를 두려워하면서도 확인할 수밖에 없는 어리석은 질문. 현우는 나를 마주 보았다. 그의 눈은 맑았지만 그 속에는 아무런 감정도 담겨 있지 않은 것처럼 느껴졌다. 어떻게 생각하냐니? 나는 너와 잘 지내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잘 지낸다는 게 뭐야? 너는 나랑 미래에도 함께하고 싶어? 너에게 나는 어떤 사람이야? 현우는 길게 숨을 내쉬었다. 그 한숨 속에는 나의 조급함에 대한 피로와 짜증이 담겨 있는 것 같았다. 혜원아, 우리는 지금 서로에게 좋은 영향을 주고 있잖아. 나는 지금 이 순간이 중요하다고 생각해. 왜 벌써부터 먼 미래를 걱정해? 나는 아직 내가 뭘 하고 싶은지도 모르겠어. 그리고 너는 가끔 너무 많은 것을 바라. 나는 연애가 구속이 되는 건 싫어. 그의 말은 준영의 말과 묘하게 겹쳐졌다. 너무 많은 것을 바라. 숨 막혀. 나는 다시 한번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관계를 맺는 방식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닐까 하는 의구심에 사로잡혔다. 나는 왜 사랑을 하면 할수록 상대방을 밀어내는 걸까? 그날 이후 나는 깊은 회의감에 빠졌다. 모두 떠나버릴 거라면 뭐하러 관계를 맺지? 이 질문은 나의 일상을 잠식했다. 친구를 사귈 때도, 현우를 만날 때도, 심지어 길거리에서 마주치는 낯선 이들에게도 나는 이 사람도 결국은 나를 떠날 사람이라는 꼬리표를 붙였다. 대학 도서관 구석자리, 나는 전공 서적을 펼쳐놓고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았다. 창밖에는 웃고 떠드는 연인들과 친구들의 모습이 보였다. 그들의 웃음소리는 나의 고독을 더욱 부각시키는 배경음악 같았다. 만약 세상에 멈춤 버튼이 있다면 나는 이 모든 관계의 시작을 멈추고 싶어. 나는 나 자신을 외톨이로 만들고 싶지 않지만 새로운 관계가 주는 기쁨보다 결국 다가올 이별의 고통이 더 크게 느껴졌다.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는 나의 모든 에너지가 무의미하게 느껴졌다. 어차피 끝날 사이인데 왜 지금 이토록 에너지를 쏟아붓고 마음을 주고 있는가. 며칠 후 현우에게서 연락이 왔다. 주말에 만나자는 메시지였다. 나는 메시지를 한참 동안 바라보았다. 예전 같았으면 심장이 뛰고 설렜을 텐데 이제는 만남이 곧 헤어짐을 향한 카운트다운처럼 느껴졌다. 결국 약속 장소인 시내의 한 레스토랑으로 나갔다. 현우는 평소와 다름없이 깔끔한 옷차림이었다. 미안, 좀 늦었지? 길이 막히더라. 괜찮아. 우리는 어색한 분위기 속에서 식사를 시작했다. 나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우리의 대화는 늘 날씨나 수업 이야기 같은 가벼운 주제를 맴돌았다. 나는 우리의 관계가 이 표면적인 대화 속에서 더 깊은 곳으로 나아가기를 바랐지만 현우는 그 선을 넘으려고 하지 않는 것처럼 보였다. 시사를 거의 마칠 무렵 나는 용기를 내어 현우의 손을 잡았다. 그는 잠시 놀란 듯했지만 이내 가만히 내 손을 잡아주었다. 현우야, 나는 내가 좋아.
나의 고백에 현우는 잠시 침묵했다. 그 침묵은 나에게 천년처럼 길게 느껴졌다. 나도 내가 좋아, 혜원아. 당연히 좋아하지. 아니, 그냥 좋아하는 거 말고. 나는 내가 정말 소중해. 나는 우리의 미래를 함께하고 싶어. 너는 어때? 나는 나의 모든 두려움을 이 질문 속에 응축해서 현우에게 던졌다. 이 질문에 대한 그의 대답이 나의 모든 불안을 잠재울 수도 있고, 아니면 나의 모든 회의감을 폭발시킬 수도 있었다. 현우는 내 손을 놓더니 테이블 위에 물컵을 들어 물을 마셨다. 혜원아, 너 왜 이렇게 조급해해? 나는 내가 소중해. 하지만 내가 지금 너에게 평생 함께하자고 말할 수는 없어. 그건 너무 무책임한 약속이잖아. 우리는 아직 젊고 앞으로 많은 일이 생길 텐데. 그는 진심으로 나를 배려하는 듯한 표정을 지었지만 나의 귀에는 그의 말이 너는 내게 그렇게 중요한 존재는 아니다라고 들렸다. 나는 나의 감정을 너무 쉽게 털어놓았다는 후회와 함께 깊은 절망감에 휩싸였다. 나는 너를 믿고 싶었어. 나는 내가 나를 떠나지 않을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싶었어. 나의 눈가에는 눈물이 고였다. 현우는 당황한 표정으로 주위를 둘러보았다. 혜원아, 왜 그래? 사람들 보잖아. 우리는 지금 잘 만나고 있어. 제발 현실에 충실하자. 미래는 그때 가서 생각해도 늦지 않아. 현실에 충실하자. 현우에게는 현실이 중요하겠지만 나에게는 그 현실이 곧 미래의 이별을 향해 달려가는 시간이었다. 나는 더 이상 이 관계를 유지할 힘이 없었다. 나는 다시 상처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나는 이제 모르겠어. 우리가 뭘 하고 있는 건지. 나는 현우의 손을 잡지 않고 레스토랑을 나섰다. 현우가 나를 따라 나왔다. 혜원아, 잠깐만. 이게 무슨 말이야? 갑자기 왜 이래? 나는 너를 점점 더 좋아하게 될 텐데. 너는 늘 나에게 이만큼의 거리를 유지할 거잖아. 나는 또다시 나의 진심이 무겁다고 느껴지는 순간을 견딜 수 없어. 나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나를 떠나가는 걸 너무 많이 겪었어. 그래서 나는 더 이상 관계에 내 모든 것을 걸 용기가 없어. 현우는 내 앞에서 멈춰 섰다. 그의 얼굴은 혼란스러움으로 가득 차 있었다. 혜원아, 너 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 거야? 나는 널 떠날 생각이 없었어. 그냥 나는 속도가 느린 것뿐이야. 왜 그렇게 극단적으로 생각해? 극단적? 내가 나에게 나중에 생각하자고 말하는 순간 나는 이미 우리의 미래의 끝이라는 단어를 보았어. 나는 더 이상 그 불안을 견디고 싶지 않아. 관계를 유지하려고 애쓰는 이 모든 감정의 소모가 나에게는 너무 괴로워. 나는 그에게 등을 돌리고 걸었다. 뒤에서 현우가 내 이름을 불렀지만 나는 멈추지 않았다. 나는 나 자신을 보호해야 했다. 떠나갈 사람을 기다리느니 내가 먼저 관계를 끊어내는 것이 덜 고통스러울 것이라는 비겁한 생각이었다. 하지만 그 순간에 나는 그것이 유일한 생존 방식이라고 믿었다. 홀로 집에 돌아온 나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다. 가슴은 텅 빈 것처럼 고통스러웠다. 현우와의 관계를 끝냈다는 사실은 나에게 해방감 대신 또다시 소중한 인연 하나를 내 손으로 놓쳤다는 깊은 상실감을 안겨주었다. 나의 인간관계는 왜 늘 이 모양일까? 내가 잘못된 걸까? 나의 사랑 방식이 잘못된 걸까? 나는 왜 다른 사람들처럼 자연스럽게 관계를 맺고 유지할 수 없는 걸까? 나는 일어나 책상에 앉았다. 낡은 상자 속에는 민지와 함께 찍은 고등학교 사진, 준영과 처음 만났던 날의 영화 티켓, 그리고 현우가 선물해준 작은 책갈피가 들어 있었다. 나는 그 물건들을 하나씩 만져보았다. 사진 속의 나는 해맑게 웃고 있었지만 지금의 나는 그 웃음을 잃어버린 듯했다. 나는 다시 한번 관계에 대한 깊은 회의감에 빠졌다. 나는 정말 혼자가 되어야 하는 걸까? 만약 그렇다면 나는 앞으로 남은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외로움과 고독 속에서 나는 과연 행복할 수 있을까? 그러나 관계를 맺고 상처받는 고통보다는 외로움이 덜 아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휴대폰을 들어 지수에게 문자를 보냈다. 지수야, 미안한데 당분간 연락 안 하고 싶어. 나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해. 너무 걱정하지 마. 지수에게서 답장이 왔다.
혜원아, 무슨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내 결정을 존중해. 힘들면 언제든 연락해. 나는 늘 내 편이야. 나는 그 문자를 읽고 다시 눈물을 흘렸다. 지수마저 나를 떠날까 봐 두려워. 내가 먼저 거리를 두고 싶었던 나의 이기심에 대한 눈물이었다. 하지만 동시에 나를 믿어주고 기다려주는 지수의 따뜻함에 대한 고마움도 있었다. 나는 스스로를 고립시키기 시작했다. 수업이 끝나면 곧장 집으로 돌아왔고 사람들과의 접촉을 피했다. 세상에 멈춤 버튼을 누를 수 없다면 내 삶의 속도라도 늦추고 싶었다. 하지만 고독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날카롭고 매서웠다. 텅 빈 방 안에서 나는 나의 상실감과 외로움의 크기를 온전히 감당해야 했다. 그리고 깨달았다. 관계를 끊어내는 것이 고통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종류의 고통을 시작하는 것일 수도 있다는 것을. 나 자신을 고립시키기 시작한 지 일주일째. 나의 세상은 급격히 좁아졌다. 대학 수업 강의실과 자취방, 그리고 가끔 들르는 편의점. 이 세 공간만이 나의 전부가 되었다. 강의실에서도 나는 늘 맨 뒷자리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필기만 했다. 누군가 말을 걸어올까 봐 두려웠고 그들에게 나의 우울한 기운을 전염시킬까 봐 걱정되었다. 지수는 몇 번인가 나에게 전화를 걸고 문자를 보냈지만 나는 답하지 않았다.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나의 요구를 존중해주는 지수의 배려에 감사하면서도 동시에 나의 고독을 방해받고 싶지 않았다. 나는 이 고통 속에서 무언가를 찾고 싶었다. 내가 왜 이토록 관계에 취약한지, 내가 정말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지자 과거의 기억들이 더욱 선명하게 나를 찾아왔다. 특히 민지와 크게 다투던 날의 기억은 생생했다. 대학교 1학년 여름방학, 우리는 함께 아르바이트를 하며 돈을 모아 짧은 여행을 계획하고 있었다. 그런데 여행 직전에 민지가 갑자기 다른 친구와 여행을 가겠다고 통보했다. 미안, 혜원아. 근데 내가 갑자기 일이 생겨서. 그리고 그 친구랑은 일정이 딱 맞아서 어쩔 수 없었어. 민지의 말은 변명처럼 들렸다. 나는 그 일로 크게 실망했고 민지가 나를 우선순위에서 밀어냈다는 사실에 배신감을 느꼈다. 너는 나를 친구로 생각하기는 하는 거야? 우리 약속은 뭐가 돼? 내 일방적인 통보에 나는 뭐가 되는 건데. 나의 목소리는 격앙되었고 민지 역시 내 예상보다 훨씬 더 격렬하게 반응했다. 너는 왜 항상 그렇게 서운해? 너는 내 마음대로 안 되면 늘 이런 식이야. 내가 원하는 대로 해줘야만 좋은 친구인 거야? 나는 숨 막혀. 혜원아. 내가 나한테 기대하는 무게가 너무 버거워. 그녀의 눈빛에는 짜증과 피로가 역력했다. 그 순간 나는 준영에게서 들었던 너무 무거웠어라는 말을 다시 들은 것 같은 충격을 받았다. 내가 누군가를 소중히 여길수록 그 소중함이 상대방에게는 짐이 된다는 사실이 나를 짓눌렀다. 결국 우리는 서로에게 상처 주는 말들을 퍼부었고 다시는 연락하지 말자는 말로 관계를 완전히 끝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 당시 나는 민지에게 나의 상처를 이해시키고 싶었던 것이 아니라 나를 떠나지 못하도록 구속하려 했던 것 같다. 나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그녀의 감정을 무시했던 것은 아니었을까. 고독 속에 갇혀 지내던 어느 날 저녁, 나는 외로움을 참지 못하고 현우에게 문자를 보낼까 수없이 망설였다. 다시 시작하자고 매달릴까? 아니면 그냥 안부를 물을까? 하지만 그 모든 시도는 결국 내가 또다시 상처받는 미래로 가는 길임을 알기에 나는 휴대폰을 꺼버리고 집을 나섰다. 나의 발길이 닿은 곳은 동네의 작은 독립 서점이었다. 책 냄새와 고요함이 나에게 위안을 주었다. 나는 심리학 코너를 기웃거리다가 애착 이론에 관한 책을 발견했다. 책의 첫 페이지에는 나를 관통하는 문장이 적혀 있었다. 불안정 애착 유형 중 불안형은 친밀감을 갈망하면서도 버림받을 것을 두려워한다. 이들은 종종 상대방에게 과도하게 의존하거나 상대가 자신을 떠나기 전에 스스로 관계를 단절함으로써 고통을 회피하려 한다. 나는 마치 나의 내면을 들여다본 듯한 기분이 들었다. 버림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 스스로 관계를 단절. 이것이 바로 내가 민지와의 관계에서 그리고 현우와의 관계에서 반복했던 행동 패턴이었다. 내가 먼저 떠나면 적어도 버려지는 고통만은 피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나는 그 자리에서 책을 사서 집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밤새도록 책을 읽었다. 책은 내가 겪었던 관계의 패턴들을 명확하게 설명해 주었다. 나는 어릴 적부터 형성된 불안정한 애착 때문에 관계 속에서 늘 안전 기지를 찾으려고 했고, 상대방의 작은 무관심이나 거리 두기에도 민감하게 반응하여 결국 관계를 파국으로 몰아갔던 것이다. 준영이 바람을 피운 것은 그의 잘못이었지만, 내가 준영에게 너무 무거운 사랑을 주었던 것도 사실이었다. 나의 사랑은 순수한 애정이라기보다는 나를 떠나지 말아달라는 불안과 의존이 섞인 요구였을지도 모른다. 다음 날 아침, 나는 결심했다. 이제 더 이상 과거의 관계들을 후회하거나 미래의 이별을 두려워하며 숨어 지내지 않겠다고. 나의 관계 패턴을 이해하는 것에서부터 변화는 시작되어야 했다. 하지만 변화는 생각보다 어려웠다. 고립된 생활에 익숙해진 나는 다시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두려웠다. 그때 며칠 전 지수에게서 온 문자가 떠올랐다. 나는 용기를 내어 지수에게 답장을 보냈다. 지수야, 미안해. 며칠 동안 너무 힘들어서 연락 못했어. 괜찮다면 오늘 저녁에 잠깐 얼굴 볼 수 있을까? 답장은 즉시 왔다. 당연하지. 내가 너의 집 앞으로 갈게. 걱정 마. 내가 원하는 곳으로 가자. 지수를 만나기로 1시간. 나는 거울 앞에서 한참을 망설였다. 나의 얼굴은 초췌했고 눈빛은 불안정했다. 하지만 나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도망치지 마. 내가 먼저 다가가지 않으면 아무것도 변하지 않아. 지수는 약속 장소인 작은 공원 앞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는 나를 보자마자 달려와 따뜻하게 안아주었다. 나는 그 포옹에 나도 모르게 눈물이 터져 나왔다. 울지 마, 혜원아. 얼마나 힘들었니? 괜찮아. 이제 내가 왔잖아. 지수는 나를 벤치에 앉히고는 말없이 따뜻한 코코아 한 잔을 건네주었다. 그녀는 나의 눈물이나 초췌한 모습에 대해 묻지 않았다. 그저 묵묵히 내 옆에 있어 주었다. 한참을 울고 진정한 후에야 나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지수야, 나 사실 현우랑 헤어졌어. 지수는 놀라는 기색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어느 정도 짐작했어. 내가 며칠 동안 연락이 안 돼서 혹시나 했지. 그리고 내가 왜 늘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어. 나는 사람들을 좋아하는데 내가 좋아하면 할수록 사람들이 나한테서 멀어져 가는 것 같아. 나는 내가 너무 무서워. 내가 사랑하는 방식이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는 것 같아서. 지수는 나의 손을 잡고 부드럽게 말했다. 혜원아, 너는 정말 좋은 아이야. 너는 진심을 다해서 사람들을 대하고 내 마음을 숨기지 않아. 그건 정말 소중한 장점이야. 하지만 내가 버림받을까 봐 너무 불안해한다는 걸 알아. 그래서 너는 관계의 시작부터 끝을 걱정하고 상대방이 떠나기 전에 내가 먼저 상처 주는 말을 하거나 거리를 두지. 나는 지수가 나의 내면을 이렇게 정확하게 꿰뚫어 보고 있다는 사실에 놀랐다. 나는 너무 무서워. 지수 너도 언젠가 나를 떠날까 봐. 나의 솔직한 고백에 지수는 미소를 지었다. 그녀의 미소는 깊은 이해와 연민을 담고 있었다. 나는 내가 어떤 상태였든 늘 내 옆에 있을 거야. 하지만 혜원아, 내가 너에게 영원히 떠나지 않겠다는 확신을 줄 수는 없어. 세상에 그런 관계는 없으니까. 우리 모두는 결국 언젠가 각자의 길을 가거나 삶의 흐름에 따라 멀어지기도 해. 중요한 건 그게 아니야. 그럼 뭐가 중요해? 지금 이 순간,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 감정, 이 진심이 중요해. 미래의 이별을 두려워하느라 지금의 소중한 시간을 낭비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은 없어. 내가 너에게 약속할 수 있는 건 내가 너와 함께하는 동안은 너를 진심으로 아끼고 소중히 대할 거라는 사실뿐이야. 지수의 말은 마치 차가운 물을 끼얹은 듯 나의 회의감을 잠시나마 멈춰 세웠다. 영원히 함께하겠다는 약속은 이 세상에 없다는 그 명백한 진실을 나는 왜 외면하고 있었을까? 나의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 상대방에게 불가능한 약속을 요구했던 것은 아니었을까? 지수와 대화한 후 나는 현우에게 진심으로 사과해야겠다고 생각했다. 우리의 이별은 현우의 잘못이 아니라 나의 불안에서 비롯된 성급한 결정이었으니까. 비록 다시 만날 수는 없더라도
우리의 관계를 깨끗하게 마무리하고 싶었다. 나는 현우에게 장문의 문자를 보냈다. 우리의 관계를 끝낸 것은 나의 불안 때문이었으며 나의 부족한 점 때문에 그에게 상처를 준 것을 진심으로 사과한다는 내용이었다. 현우에게서 답장이 오지 않아 실망했지만 나는 그것이 현우의 방식임을 인정해야 했다. 그는 감정적으로 깊이 엮이는 것을 피하는 사람이었고 아마도 나에게 상처를 준 것에 대해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모르고 있을 것이다. 며칠 후 현우의 집 근처를 지나가다가 현우와 마주쳤다. 그는 친구들과 함께 웃으며 걸어가고 있었다. 그는 나를 발견하고 잠시 멈칫했지만 이내 어색한 미소와 함께 가볍게 손을 흔들어 보였다. 우리는 몇 걸음 떨어져서 짧게 대화했다. 혜원아, 잘 지내? 응, 너는? 나도 뭐. 그날 갑자기 그렇게 돼서 좀 당황했어. 내 마음은 이해해. 미안해. 내가 너무 조급했어. 괜찮아. 나도 널 이해 못했던 건 아니니까. 우리는 그냥 타이밍이 안 맞았던 것 같아. 현우는 여전히 차분했다. 나는 그에게서 우리의 관계에 대한 미련이나 후회를 읽을 수 없었다. 현우는 나의 감정을 깊이 이해하고 공감하기보다는 상황을 깔끔하게 정리하고 싶어 하는 것처럼 보였다. 그래. 이제 그냥 좋은 기억만 남기자. 응, 잘 지내. 우리는 정말로 깔끔하게 헤어졌다. 현우는 다시 친구들에게 돌아갔고 나는 그 자리에 서서 한참 동안 그들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이젠 정말 끝이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이전처럼 격렬한 고통보다는 담담한 슬픔과 함께 이것이 나의 불안형 애착이 낳은 결과라는 자기인식이 찾아왔다. 나의 변화를 위한 노력은 관계 맺기 연습으로 이어졌다. 나는 우선 지수와의 관계에 더 충실하기로 했다. 지수와는 매일 만나서 점심을 먹고 수업이 끝나면 같이 도서관에 갔다. 나는 일부러 나의 깊은 생각이나 감정적인 부분을 꺼내지 않고 지수와 가벼운 주제로 대화하는 연습을 했다. 상대방에게 나의 모든 것을 의존하지 않고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법을 배우고 싶었다. 혜원아, 너 요즘 많이 밝아졌다. 보기 좋아. 지수의 말에 나는 미소 지었다. 고마워. 지수 너 덕분이야. 내가 나를 계속 믿어주고 기다려줘서. 무슨 소리야. 너 스스로가 노력한 거지. 근데 너무 애쓰지 않아도 돼. 힘들면 기대도 돼. 지수는 나에게 기대도 된다고 말했지만 나는 그 기대는 최소화해야 한다고 스스로 다짐했다. 나의 목표는 상대를 믿고 의지하는 건강한 관계를 맺는 것이지 상대를 나의 안전기지로 만드는 것이 아니었으니까. 나는 대인관계 심리학 수업을 청강하기 시작했다. 교수님은 관계의 상실과 고통에 대해 이야기했고 나는 그 모든 이야기에 깊이 공감했다. 여러분, 관계의 상실은 마치 신체의 일부를 잃는 것과 같은 고통을 줍니다. 하지만 이 상실의 경험을 통해 우리는 성장합니다. 중요한 것은 상실 후에 자신을 고립시키지 않고 남은 관계들을 소중히 여기며 건강한 방식으로 애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관계에서는 과거의 패턴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교수님의 말씀은 나에게 큰 깨달음을 주었다. 나는 상실을 애도하기보다는 상실을 피하기 위해 관계 자체를 거부하려고 했었다. 이제는 상실의 고통을 받아들이고 그 고통을 통해 성장하는 법을 배워야 했다. 어느 날 학교 게시판에서 대학생 멘토링 프로그램 모집 공고를 보았다. 멘티가 아닌 멘토로 지원하는 프로그램이었다. 나는 잠시 망설였다. 내가 누군가를 이끌어줄 수 있을까? 관계 맺기에 이토록 서툰 내가? 하지만 나는 이것이 나의 불안을 극복하고 새로운 관계를 맺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했다. 멘토는 나의 개인적인 감정을 요구받는 관계가 아니었다. 정해진 역할과 책임이 있는 관계였다. 나의 불안이 개입할 여지가 적은 비교적 안전한 관계 연습이었다. 나는 용기를 내어 프로그램에 지원했고 곧 한 고등학생 멘티를 배정받았다. 멘티의 이름은 예나였다. 예나는 꿈은 많지만 진로에 대한 확신이 부족하고 부모님과의 소통 문제로 고민하는 평범한 고등학생이었다. 예나의 첫 만남은 어색했지만 나는 나의 역할에 집중하려고 노력했다. 나는 그녀의 고민을 진심으로 경청했고 나의 대학 생활 경험을 공유했다. 예나야,
내가 어떤 선택을 하든 나는 내 편이야. 중요한 건 내가 스스로 만족하는 길을 찾는 거야. 예나는 나의 말에 눈빛이 흔들리는 것을 보였다. 선배, 제 얘기를 이렇게 진지하게 들어주는 사람은 선배가 처음이에요. 부모님도 늘 제가 뭘 해야 한다고 정해주시는데. 예나의 말에 나는 과거의 나를 보았다. 나 역시 누군가의 진심 어린 공감을 원했지만 정작 나는 나의 관계 속에서 상대방에게 그러한 공감을 주지 못했던 것은 아닐까. 나의 불안감 때문에 상대방의 감정보다는 그 관계의 안정성에만 집착했던 것은 아니었을까. 예나와의 멘토링 관계는 나에게 새로운 활력을 주었다. 나는 더 이상 나를 떠날 사람이라는 꼬리표를 붙이지 않았다. 예나는 나의 멘티였고 나는 그녀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라는 역할에 집중했다. 이 역할 중심의 관계는 나에게 관계의 기쁨을 다시 느끼게 해주었다. 관계는 상실의 고통만을 주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고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소중한 경험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날 저녁 나는 현우와 헤어진 후 처음으로 나의 방을 벗어나 학교 운동장을 걸었다. 밤하늘에는 별들이 빛나고 있었다. 나는 휴대폰을 열어 예전에 찍었던 민지의 사진을 다시 보았다. 나는 아직 민지에게 먼저 연락할 용기는 없었지만 더 이상 그녀를 원망하지 않았다. 그녀가 나에게 숨 막힌다고 했던 그 말은 그녀의 진심이었을 것이다. 그리고 나는 이제 그 진심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었다. 나는 관계의 영원함에 대한 집착을 조금씩 내려놓는 연습을 하고 있었다. 연인이 지속되지 않아도 짧은 시간이라도 서로에게 진심이었고 소중한 순간들을 함께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가치 있는 관계임을 인정하는 것. 나는 다시 한번 나 자신에게 질문했다. 나는 왜 관계를 맺고 싶은가? 더 이상 외로움을 피하기 위해서가 아니었다. 나는 인간이라는 존재가 필연적으로 다른 인간과의 연결 속에서 성장하고 의미를 찾는 존재임을 깨달았다. 관계는 상처를 줄 수도 있지만 동시에 나를 성장시키고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근원이라는 것을 나는 이 깨달음을 안고 나의 불안과 싸우며 조금 더 건강한 나로 성장하기 위한 여정을 계속하기로 다짐했다. 이 길은 길고 힘들겠지만 나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나의 곁에는 나를 믿고 기다려주는 지수가 있었고 내가 도움을 줄 수 있는 예나도 있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과거의 상처에서 벗어나 더 나은 관계를 맺으려고 노력하는 나 자신이 있었다. 멘토링 프로그램 덕분에 나의 대학 생활은 새로운 활력을 얻었다. 예나와의 만남은 주 2회였지만 그 시간만큼은 나의 불안과 회의감으로부터 벗어나 온전히 예나에게 집중할 수 있었다. 나는 예나의 눈높이에서 그녀의 고민을 함께 나누었고 나의 조언이 예나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때마다 큰 보람을 느꼈다. 예나는 특히 진로에 대한 압박감을 많이 느꼈다. 부모님은 예나가 의대에 진학하기를 강력히 원했지만 예나의 진짜 꿈은 예술 분야였다. 선배, 제가 만약 의대에 가지 않고 미술을 하겠다고 하면 엄마 아빠는 절 정말 실망하실 거예요. 어쩌면 절 포기하실지도 몰라요. 예나의 목소리에는 깊은 두려움이 담겨 있었다. 나는 예나의 손을 잡고 그녀를 안심시켰다. 예나야, 내 부모님이 너를 사랑한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아. 하지만 너의 삶은 너의 것이야. 내가 진심으로 원하는 길을 찾는 것이 중요해. 그리고 내가 어떤 길을 선택하든 나는 내 꿈을 응원할 거야. 나는 예나의 고민을 들으면서 나의 과거를 되돌아보았다. 나 역시 부모님의 기대와 나의 진짜 욕망 사이에서 갈등했던 시기가 있었다. 그리고 나는 나의 연인들에게도 나의 이상적인 모습을 투영하고 그들이 나의 기대에 부응해주기를 바랐던 것은 아니었을까. 예나에게 내가 어떤 모습이든 응원한다고 말하는 것처럼 나도 나의 소중한 사람들을 그들의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는 연습이 필요했다. 지수와의 관계는 안정적인 기반이 되었다. 우리는 매일 만나지만 서로의 사생활을 존중했고 만남의 빈도나 깊이에 대해 집착하지 않았다. 나는 지수가 나에게 연락이 없어도 나를 싫어하게 된 건 아닐까 하고 불안해하지 않았다. 지수의 존재 자체가 나에게 건강한 관계의 모델을 제시해 주었다. 어느 날 지수가 내게 조심스럽게 물었다. 혜원아, 너 현우한테는 진짜 연락 안 해볼 거야? 혹시 후회할까 봐. 아니, 후회는 없어. 나는 현우와의 이별이 필요했어.
그 관계 속에서 내 불안이 얼마나 심각했는지 깨달았으니까. 그리고 현우도 나에게 구속받는 것을 싫어했고, 우리의 이별은 둘 다에게 필요한 일이었다고 생각해. 다만, 나는 이제 민지한테 연락해보고 싶어. 지수는 깜짝 놀란 눈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민지? 정말 좋은 생각이야. 하지만 너무 큰 기대를 하지는 마. 이미 시간이 너무 많이 흘렀잖아. 응, 알아. 하지만 이제는 다시는 연락하지 말자는 그 마지막 말이 너무 후회돼. 사과하고 싶어. 내가 그때 나의 불안 때문에 너한테 너무 많은 것을 요구했고, 너의 감정을 존중하지 못했다고. 그날 저녁, 나는 휴대폰을 들고 민지의 번호를 한참이나 바라보았다. 손끝이 떨렸지만 나는 용기를 내어 장문의 문자를 작성했다. 내용은 과거의 다툼에 대한 나의 솔직한 후회와 사과, 그리고 그녀의 결혼을 진심으로 축하한다는 것이었다. 나는 답장을 기대하지 않았다. 나의 진심을 전달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했다. 다음 날 오후, 수업을 듣던 중 휴대폰이 울렸다. 발신자는 민지였다. 심장이 쿵쾅거렸다. 나는 강의실을 나와 조용한 계단으로 향했다. 문자는 생각보다 짧고 담담했다. 혜원아, 오랜만이야. 잘 지냈어? 갑자기 연락받아서 좀 놀랐지만 내 마음 고마워. 나도 그때 너한테 상처 줬던 거 미안해. 내가 먼저 용기 내줘서 고마워. 나도 너 응원할게. 이제 와서 다시 예전처럼 되기는 어렵겠지만 가끔씩 안부 정도는 물을 수 있겠지? 결혼 축하해줘서 고마워. 나는 그 문자를 수십 번 읽었다. 다시 예전처럼 되기는 어렵겠지만이라는 문구는 현실이었고, 그 현실을 받아들이는 것은 아팠지만, 동시에 가끔씩 안부 정도는 물을 수 있겠지. 라는 여지가 나에게 큰 위안을 주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답장을 보냈다. 응, 안부 물을 수 있으면 좋겠다. 행복하게 잘 지내. 민지와의 관계는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음을 인정함으로써 나는 새로운 종류의 평화를 얻었다. 관계의 종말이 반드시 파괴적인 것만은 아니었다. 상실의 고통을 겪더라도 그 관계가 나에게 준 소중한 교훈과 추억은 남아 있었다. 그리고 나는 그 상실을 건강하게 애도하고 남아있는 따뜻한 관계의 여지를 인정할 수 있을 만큼 성장했다. 방학이 시작되었다. 나는 계절학기 대신 나의 회의감과 불안을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도전을 하기로 했다. 바로 심리상담이었다. 내가 스스로 읽고 깨달은 애착 이론과 감정의 패턴을 전문가와 함께 더 깊이 파헤쳐 보고 싶었다. 상담실은 따뜻하고 아늑했다. 상담사님은 차분한 목소리로 나의 이야기를 경청해 주셨다. 나는 나의 어린 시절의 기억, 민지와의 다툼, 준영의 배신, 현우와의 이별, 그리고 지수와 예나를 통해 배우고 있는 관계의 변화까지 모든 것을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상담사님은 나의 이야기를 들은 후 고개를 끄덕이셨다. 혜원 씨는 스스로에게 너무 가혹해요. 혜원 씨는 관계를 맺을 때 완벽한 안정성을 요구했고 상대방이 그 요구를 충족시켜주지 못하면 버림받을 것이다라는 불안감에 압도되셨어요. 이 불안은 혜원 씨를 보호하려는 무의식적인 반응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이 반응이 역설적으로 관계를 파괴하는 결과를 낳았죠. 제가 사랑하는 방식이 문제였을까요? 사랑하는 방식이 문제였다기보다는 불안을 해소하는 방식이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다고 보는 것이 정확해요. 혜원 씨의 진심은 누구보다 순수하고 깊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 깊은 진심에 불안이 섞이면서 상대방에게는 무거운 기대로 전달되었죠. 상담을 통해 나는 나의 불안형 애착이 단순히 연인 관계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모든 인간관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내가 사람들에게 다가가지 않으려고 했던 것은 관계에 대한 회의감이 아니라 상처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이었다. 상담사님은 나에게 관계 속에서의 멈춤 버튼을 만드는 연습을 제안하셨다. 혜원 씨의 감정은 너무 빨리 폭주해요. 상대방의 작은 행동 하나에도 이별을 예감하고 극단적인 반응을 보이죠. 이제부터는 상대방의 말이나 행동에 불안이 느껴질 때 즉시 반응하지 않고 10분 동안 멈추는 연습을 해보세요. 숨을 고르고 이 불안이 현실인지 아니면 과거의 상처에서 비롯된 나의 해석인지 구분하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방학 동안 나는 심리 상담을 꾸준히 받으며 이 10분 멈춤 연습을 실생활에 적용하기 위해 노력했다. 어느 날 지수와 영화를 보기로 했는데 지수가 약속 시간에 20분 늦는다는 문자를 보냈다. 예전 같았으면 나는 온갖 부정적인 시나리오를 떠올렸을 것이다. 지수가 나를 하찮게 생각하는구나. 우리 관계가 시들해졌구나. 나한테 줄 마음이 없으니 약속에 늦는구나 등등. 하지만 나는 벤치에 앉아 심호흡을 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물었다. 지금 지수가 늦는 것이 정말 우리 관계의 종말을 의미하는가? 지수가 늦은 것은 오로지 나에 대한 불성실함 때문인가? 10분이 지나고 나는 차분하게 지수에게 전화를 걸었다. 괜찮아, 지수야. 천천히 와. 어디서 막히는 거야? 지수는 미안함과 고마움이 뒤섞인 목소리로 대답했다. 혜원아, 미안해. 버스에서 급하게 내리다가 지갑을 잃어버려서 찾느라 늦었어. 지금 거의 다 왔어. 정말 고마워. 화 안 내줘서. 나는 스스로 놀랐다. 예전 같았으면 나는 화를 냈거나 속으로는 상처받았지만 겉으로는 괜찮은 척하며 나중에 그 섭섭함을 지수에게 폭발시켰을 것이다. 하지만 10분 멈춤 덕분에 나는 객관적인 상황을 파악하고 지수의 입장을 먼저 생각할 수 있었다. 이 작은 성공 경험은 나에게 큰 자신감을 주었다. 나의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상황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힘이 생기기 시작했다. 방학이 끝나고 새 학기가 시작되었다. 나는 학과 동아리 활동을 시작했다. 사진 동아리였다.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함께 작업하는 과정은 나에게 또 다른 형태의 관계 맺기 연습이었다. 동아리 회장인 민섭 오빠는 쾌활하고 리더십이 강한 사람이었다. 민섭 오빠는 종종 나에게 농담을 건네거나 동아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을 독려했다. 어느 날 야외 출사를 나갔을 때 내가 찍은 사진이 마음에 들지 않아 혼자 풀이 죽어 있었다. 민섭 오빠가 다가와 내 카메라를 들여다보았다. 혜원아, 이 사진 구도 좋은데? 뭘 그렇게 걱정해? 잘 찍었어. 민섭 오빠의 칭찬에 나는 마음이 놓였지만 동시에 민섭 오빠가 나를 특별히 신경 써준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또다시 민섭 오빠에게서 안정 기질을 찾으려는 무의식적인 갈망을 느꼈다. 그날 밤 나는 민섭 오빠에게 고마움을 표하는 문자를 보낼까 하다가 멈칫했다. 나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이 문자를 보내는 진짜 이유는 무엇인가? 단지 고마움을 전하기 위해서인가? 아니면 그와 더 가까워지고 싶다는 나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인가? 10분을 멈추고 생각해보니 나의 속마음에는 민섭 오빠가 나에게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확신을 받고 싶다는 욕구가 숨어 있었다. 나는 다시 관계 속에서 나의 불안을 해소하려 하고 있었다. 나는 결국 문자를 보내지 않았다. 대신 다음 동아리 모임에서 민섭 오빠에게 직접적으로 감사 인사를 전했다. 오빠, 지난번 출사 때 사진 잘 찍었다고 해주셔서 정말 감사했어요. 덕분에 힘내서 다시 찍을 수 있었어요. 아, 별거 아니야. 내가 열심히 하는 모습이 보기 좋았어. 앞으로도 같이 재미있게 사진 찍자. 민섭 오빠는 평범하게 대답했고 나는 그 대답에서 특별한 의미를 찾으려고 하지 않았다. 그의 친절함은 회장으로서의 책임감이었을 수도 있고 혹은 그냥 그의 성격일 수도 있었다. 중요한 것은 내가 그의 행동을 나에 대한 특별한 감정으로 해석하여 나의 불안을 해소하려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었다. 나는 나 자신과의 약속을 지켰고 이것이 나에게 진정한 성장의 증거로 느껴졌다. 나는 여전히 관계에 대한 회의감을 완전히 떨쳐내지는 못했다. 문득문득 결국 모든 관계는 끝난다는 생각과 함께 외로움이 밀려올 때도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그 회의감 속에서 잠식당하지 않았다. 나는 그저 그 감정을 인정했다. 그래, 모든 관계는 언젠가 끝날 수 있지. 하지만 그 끝이 지금 이 순간의 소중함을 훼손하지는 않아. 어느 날 예나와의 멘토링이 끝나갈 무렵 예나가 나에게 작은 손편지를 건네주었다. 선배, 제가 진로 때문에 너무 힘들었을 때 선배는 저를 믿어주셨어요. 선배 덕분에 제가 저의 꿈을 포기하지 않을 용기를 얻었어요. 선배와의 만남은 제 인생의 멈춤 버튼이었어요. 제가 극단적인 생각에 빠질 때 선배가 저를 멈춰 세워주셨으니까요.
진심으로 감사해요. 편지를 읽는 순간 나는 눈물이 핑 돌았다. 나는 세상에 멈춤 버튼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간절히 바랐던 사람이었다. 하지만 내가 찾던 그 멈춤 버튼은 물리적인 것이 아니라 관계 속에서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나의 진심이었음을 깨달았다. 내가 예나에게 멈춤 버튼이 되어 주었듯이 지수와 상담사님은 나에게 멈춤 버튼이 되어 주었다. 관계는 상실을 동반하지만 동시에 서로에게 존재의 의미를 선물하고 상대를 폭주로부터 멈춰 세워줄 수 있는 기적과도 같았다. 나는 더 이상 관계를 두려워하지 않기로 했다. 상실의 고통을 감수하더라도 관계가 주는 이 깊은 의미와 기쁨을 놓치고 싶지 않았다. 나는 나의 불안과 회의감을 극복하고 세상 속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 4부 멘토링 프로그램이 공식적으로 종료된 후에도 예나와 나는 가끔 연락을 주고받았다. 예나는 부모님과의 갈등 끝에 결국 미술대학 진학을 결정했고 힘든 입시 준비 중에도 긍정적인 에너지를 잃지 않았다. 나는 예나의 성장을 보며 내가 과거의 상처를 극복하고 건강한 관계를 맺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얼마나 의미 있는 일인지 다시 한번 깨달았다. 예나와의 관계는 나에게 주는 사랑의 기쁨을 가르쳐 주었다. 이전의 연인 관계에서는 늘 받는 사랑에 목말라 있었고 상대방이 나의 불안을 채워주기를 바랐다. 하지만 예나에게는 나의 진심 어린 지지와 응원을 줄 수 있었고 그것은 나의 자존감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했다. 나의 가치가 누군가에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의 존재와 행동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다. 새 학기 사진 동아리 활동은 활발하게 이어졌다. 동아리 사람들과 함께 전시회 준비를 하면서 나는 자연스럽게 협력과 책임감을 배웠다. 예전 같았으면 내가 맡은 일에만 몰두하고 다른 사람들과의 깊은 교류를 피했을 것이다. 하지만 이제는 먼저 동기들에게 다가가 의견을 물었고 문제가 생겼을 때 나의 불안에 휩싸여 도망치기보다는 함께 해결책을 모색하려고 노력했다. 민석 오빠와의 관계도 여전히 건강한 선을 유지했다. 그는 리더로서 모두에게 친절했지만 나에게 특별한 신호를 보내지 않았고 나 역시 그에게서 특별한 관심을 갈망하지 않았다. 그저 동아리 활동을 함께하는 좋은 선후배 관계였다. 나는 이 비연인 관계가 주는 안정감과 평화가 너무 좋았다. 나의 마음을 완전히 내주지 않아도 나는 충분히 소속감을 느끼고 행복할 수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동아리 회식 자리에서 술에 취한 한 동기가 나에게 뜬금없이 말을 걸어왔다. 혜원아, 너 진짜 대단하다. 현우 오빠랑 헤어지고 얼마 안 돼서 이렇게 씩씩하게 활동하는 거 보면. 나는 갑작스러운 현우 이야기에 살짝 당황했다. 갑자기 현우 오빠 이야기는 왜? 아니, 너 현우 오빠랑 되게 깊게 만난 줄 알았는데 헤어지고도 이렇게 쿨하게 지내는 거 신기해서. 현우 오빠가 너랑 헤어진 뒤로 한동안 좀 힘들어했거든. 나는 그 말에 깜짝 놀랐다. 현우는 늘 차분하고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는 사람이었다. 그는 이별 후에도 나에게 아무런 미련도 보이지 않았기에 나는 내가 일방적으로 그에게 상처를 주고 끝낸 관계라고만 생각했다. 현우 오빠가 힘들어했다고? 난 전혀 몰랐는데. 현우 오빠도 너 많이 좋아했는데 내가 미래 이야기 꺼낼 때 자기가 확신을 못 줘서 너무 미안했다고 하더라. 자기는 너무 현실적이라서 너처럼 감정적인 사람을 따라가기 힘들었다고. 그래서 너 놓친 거 좀 후회하는 것 같았는데. 나는 그 말을 듣고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현우는 나에게 미래에 대한 확신을 줄 수 없다고 말했지만 그것이 나를 덜 사랑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성향과 책임감 때문이었을 수도 있다는 생각. 그리고 내가 그의 속마음을 제대로 이해하려고 노력하지 않고 나의 불안이라는 필터를 통해 그의 말을 해석하고 관계를 성급하게 끝냈다는 사실이 나를 아프게 했다. 나는 다음 날 용기를 내어 현우에게 전화를 걸었다. 헤어진 후 처음이었다. 현우는 나의 전화를 받고 조금 놀란 듯했다. 혜원아? 오랜만이다. 무슨 일이야? 현우야, 나야. 미안해. 갑자기 전화해서. 그냥 내가 요즘 잘 지내는지 궁금해서 전화했어. 현우는 잠시 침묵하다가 차분하게 대답했다. 잘 지내. 너도 동아리 활동 열심히 한다고 들었어. 좋아 보여.
나는 어제 들었던 이야기를 꺼냈다. 혹시 우리 헤어지고 너 힘들었어? 나 때문에. 현우는 길게 한숨을 쉬었다.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 있겠어. 근데 솔직히 말하면 힘들었지. 너는 나한테 정말 특별한 사람이었으니까. 나는 너를 진심으로 좋아했지만 내가 원하는 속도를 맞춰줄 수 없었어. 너에게 상처를 주기 싫어서 거리를 뒀는데 결국 그게 너한테 더 큰 불안을 준 것 같아. 미안해. 그의 진심 어린 사과에 나는 눈물이 터져 나왔다. 나는 현우가 나에게 느꼈던 감정의 무게와 진심을 이제야 제대로 이해할 수 있었다. 우리가 헤어진 것은 누구의 잘못도 아닌 서로 다른 애착 유형과 관계의 속도가 빚어낸 오해와 불안 때문이었다는 것을. 아니, 현우야. 내가 더 미안해. 나는 너의 진심을 나의 불안으로 덮어버렸어. 내가 나를 떠날 거라는 두려움에 휩싸여서 너의 마음을 제대로 읽으려고 하지 않았어. 나의 불안이 우리 관계를 끝냈어. 우리는 한참 동안 서로에게 진심을 털어놓았다. 재결합에 대한 이야기는 없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관계를 건강하고 성숙하게 마무리했다. 나는 현우와의 관계를 통해 상실의 고통뿐만 아니라 오해와 진심이 교차했던 인간관계의 복잡성을 배웠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떠나보낸 사람도 나만큼이나 아파하고 진심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다. 현우와의 통화 이후 나는 관계에 대한 나의 시야가 훨씬 넓어졌음을 느꼈다. 과거에는 관계를 나를 채워주는 것 또는 나를 버리는 것이라는 이분법적인 시각으로만 보았다면 이제는 서로 다른 두 존재가 만나는 복잡하고 아름다운 과정으로 볼 수 있게 되었다. 나는 나의 과거의 관계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았다. 민지와의 관계 나의 불안형 애착이 상대방에게 숨 막히는 기대를 요구했고 내가 먼저 관계를 파괴했다. 그러나 지금은 미안함을 전하고 상실의 고통을 딛고 우정의 여지를 남길 수 있었다. 준영과의 관계 준영의 바람은 명백한 잘못이었지만 나의 과도한 의존과 사랑이 그에게 부담이 되었을 수도 있다. 내가 그에게 너는 나의 전부여야 한다는 무거운 짐을 지운 것은 아니었을까. 현우와의 관계 서로의 진심은 있었으나 관계에 대한 요구와 속도가 달랐다. 나의 성급한 불안 때문에 관계를 포기했지만 이제는 성숙하게 마무리하며 서로의 진심을 확인했다. 나는 깨달았다. 관계의 파국은 상대방의 악의 때문이거나 나의 진심이 부족했기 때문이 아니었다. 그것은 나의 불안이 만들어낸 그림자였고 그 그림자가 관계의 아름다운 빛을 가려버렸던 것이다. 대학 4학년이 되었다. 취업 준비로 바쁜 와중에도 나는 인간관계를 회피하지 않았다.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사람들과 교류했다. 지수와는 여전히 최고의 친구였고 우리는 이제 서로의 깊은 고민뿐만 아니라 취업이라는 현실적인 문제까지 공유하며 서로에게 힘이 되었다. 혜원아, 너 정말 많이 변했다. 옛날에 너는 무슨 일이 있어도 혼자 끙끙 앓았는데 이제는 내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잖아. 지수의 말에 나는 미소 지었다. 맞아. 이제는 나의 불안을 인정하고 그걸 숨기지 않으려고 노력해. 그리고 지수 내가 내 옆에 있어줘서 정말 고마워. 너는 나에게 건강한 관계가 가능하다는 걸 보여줬어. 어느 날 나는 동아리 회식 자리에서 사진 동아리의 새로운 멤버인 재준을 만났다. 재준은 조용했지만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명확하게 표현하는 사람이었다.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는 진중함이 담겨 있었다. 우리는 사진이라는 공통 관심사로 가까워졌다. 재준은 나의 사진에 대해 날카로운 비평을 해주었고 나는 그 비평을 통해 나의 작업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되었다. 이전의 나라면 나의 사진에 대한 비평을 나에 대한 비난으로 받아들이고 위축되었을 것이다. 하지만 이제는 그의 비평이 나의 성장을 돕기 위한 진심 어린 관심임을 알았다. 재준과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나는 그에게서 묘한 편안함을 느꼈다. 재준은 나의 감정에 과도하게 공감하거나 감싸주지 않았다. 하지만 내가 힘들 때 그는 묵묵히 내 옆에 있어 주었고 내가 스스로 일어설 때까지 기다려 주었다. 어느 날 취업 준비로 지쳐 밤새도록 울었던 날 재준에게서 연락이 왔다. 그는 내가 힘들어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혜원아, 너무 애쓰지 마. 오는 그냥 쉬어. 내가 너의 집 앞에 따뜻한 커피 두고 간다.
힘내라는 말은 안 할게. 그냥 내가 지금 힘든 거 알아. 나는 현관 앞에 놓인 따뜻한 커피를 들고 한참 동안 서 있었다. 힘내라는 공허한 위로 대신 내가 지금 힘든 거 안다는 그의 인정과 배려가 나에게는 깊은 위안이 되었다. 그는 나에게 무언가를 요구하지 않았고 나의 불안을 건드리지 않았다. 그는 내가 스스로 감정을 다스릴 수 있도록 공간을 제공해 주었다. 재준과의 관계는 천천히 그리고 조심스럽게 발전했다. 나는 재준에게 나의 과거의 상처와 관계에 대한 두려움을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재준아, 나는 사람들에게 마음을 주는 게 너무 무서워. 내가 깊이 사랑하면 할수록 결국은 버려지거나 내가 관계를 망쳐버릴까 봐. 재준은 나의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었다. 그는 나에게 너는 절대로 버려지지 않을 거야라는 헛된 약속을 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현실을 인정하고 나의 불안을 포용했다. 혜원아, 내가 과거에 겪었던 일들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짐작할 수 있어. 그래서 내가 관계에 대해 두려워하는 것도 이해해. 하지만 나는 너에게 나를 떠나지 않을 거라는 확신을 줄 수는 없어.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변수가 너무 많으니까. 나는 그의 솔직함에 오히려 안심했다. 대신 나는 너에게 약속할게. 우리가 함께하는 이 시간 동안은 너에게 진심을 다할 거고 우리의 관계에 문제가 생기면 도망치지 않고 너와 함께 대화로 풀어나갈 거라고. 재준의 말은 나에게 완벽한 안정성을 요구하지 않는 현실적인 신뢰를 구축하는 법을 가르쳐 주었다. 관계는 영원히 지속될 것이라는 환상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진심과 노력으로 만들어지는 것임을 깨달았다. 나는 재준에게 나의 마음을 열기로 했다. 이번에는 나의 불안을 충족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재준이라는 한 인간과의 연결에서 오는 기쁨과 성장을 경험하기 위해서였다. 나의 마음은 더 이상 회의감과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지 않았다. 오히려 새로운 가능성과 기대감으로 설레기 시작했다. 나는 여전히 24살 대학생이었지만 이제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갇혀 있지 않았다. 세상의 멈춤 버튼을 찾으려고 애쓰는 대신 나는 삶의 속도를 조절하고 관계의 아름다움을 인식하며 상실의 고통까지도 기꺼이 감수할 용기를 얻었다. 나의 인생은 이제 새로운 챕터로 넘어가고 있었다. 재준과의 관계가 시작되면서 나의 삶은 이전과는 확연히 달라졌다. 이전의 연애가 나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투쟁이었다면 재준과의 관계는 서로의 성장을 돕는 동반자 관계에 가까웠다. 우리는 천천히 서로를 알아갔고 나는 나의 불안이 올라올 때마다 10분 멈춤 규칙을 적용하며 성숙하게 대처하는 연습을 했다. 가장 큰 변화는 솔직함이었다. 나는 더 이상 나의 감정을 숨기지 않았다. 불안이나 섭섭함이 느껴질 때 그것을 재준에게 공격하거나 기대로 표현하는 대신 나의 감정 상태로 전달했다. 어느 날 재준이 가족 여행 때문에 사흘 동안 연락이 잘 닿지 않았을 때 나의 불안은 최고조에 달했다. 예전 같았으면 너 나한테 관심 없지? 왜 이렇게 연락이 안 돼? 라고 따졌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상담사님에게 배운 대로 나전달법을 사용했다. 재준아, 내가 연락이 잘 안 되니까 내가 또 버려질 것 같은 옛날의 불안감이 올라와서 많이 힘들었어. 내가 나를 싫어하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 나는 나의 불안을 온전히 나의 몫으로 인정하고 재준에게 전달했다. 재준은 나의 솔직함에 놀랐지만 이내 따뜻하게 대답했다. 혜원아, 내 마음이 그랬구나. 나는 너를 불안하게 하려고 한 건 아니었어. 다만 부모님과의 여행에 집중하고 싶었는데 내가 그렇게 힘들었을 줄은 몰랐네. 미안해. 다음부터는 미리 연락이 잘 안 될 거라고 말해줄게. 그리고 내 불안은 이해하지만 내 불안 때문에 우리의 관계를 의심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어. 재준은 나의 불안을 이해해 주었지만 그 불안에 끌려가지 않았다. 그는 나의 감정을 존중하면서도 우리가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경계를 명확하게 제시했다. 나는 재준과의 대화를 통해 상대방의 안정성을 나의 불안 해소 도구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중요한 교훈을 얻었다. 이처럼 재준은 나에게 안정기지가 되어주기보다는 나 스스로 안정기지를 구축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존재였다. 나의 성장은 관계를 넘어 삶의 전반으로 퍼져나갔다. 나는 취업 준비에 몰두하면서도
이전처럼 실패하면 모든 것을 잃을 것이라는 극단적인 불안에 시달리지 않았다. 만약 원하는 회사에 들어가지 못하더라도 그것은 나의 가치를 결정하는 요소가 아님을 알았다. 나는 재준, 지수, 그리고 예나에게서 얻은 지지와 격려 덕분에 자신감을 가지고 면접에 임할 수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나의 전공과 흥미에 맞는 분야의 회사에 합격하는 기쁨을 누렸다. 합격 소식을 들은 날 저녁, 재준과 지수와 함께 작은 축하 파티를 열었다. 지수는 진심으로 기뻐하며 나를 안아주었고, 재준은 말없이 나의 손을 잡아주었다. 혜원아, 내가 이룬 거야. 내가 스스로의 불안을 극복하고 관계의 두려움을 이겨냈기 때문에 이룰 수 있었던 거야. 지수의 말은 나의 지난 1년간의 고독과 성장의 시간을 압축해서 보여주는 것 같았다. 나는 더 이상 세상에 멈춤 버튼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바라지 않았다. 오히려 이 모든 고통과 성장의 과정을 통해 지금의 내가 될 수 있었음에 감사했다. 졸업이 가까워지면서 나는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다. 바로 민지에게 직접 찾아가는 것이었다. 문자로 안부를 주고받는 것으로 만족했지만 나는 이제 민지를 만나 그녀의 행복을 직접 축하해주고 과거의 오해를 완전히 씻어내고 싶었다. 나는 지수에게 민지의 결혼 날짜와 장소를 물었고 지수는 망설임 끝에 알려주었다. 나는 결혼식 당일 민지가 눈치채지 못하도록 조용히 식장을 찾았다. 민지는 순백의 드레스를 입고 빛나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진정한 행복이 가득했고 옆에는 그녀를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는 남편이 있었다. 나는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결혼식이 끝나고 하객들이 신랑 신부에게 인사를 건넬 때 나는 용기를 내어 민지에게 다가갔다. 민지는 나를 발견하고 깜짝 놀랐다. 그녀의 눈빛에는 놀라움과 함께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다. 혜원아, 내가 여긴 어떻게 나야, 지수한테 듣고 왔어. 너무 늦게 와서 미안해. 그리고 정말 축하해, 민지야. 너 정말 아름답다. 나는 진심으로 말했다. 나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속에는 과거의 후회나 원망이 섞여 있지 않았다. 오직 친구의 행복을 바라는 순수한 마음뿐이었다. 민지는 잠시 눈물을 글썽이더니 나를 와락 안아주었다. 고마워, 혜원아. 내가 와줘서 정말 기뻐. 나도 그때 너한테 모질게 말했던 거 후회 많이 했어. 내 진심이 부담스러웠던 게 아니라 내 삶의 무게 때문에 내 진심을 감당할 여유가 없었던 것 같아. 민지의 고백에 나는 깨달았다. 관계의 단절은 일방적인 잘못이 아니었다. 민지 역시 그녀의 삶 속에서 힘든 순간들을 겪고 있었고 우리는 서로에게 필요한 배려를 해주지 못했던 것뿐이었다. 우리는 짧은 포옹과 진심 어린 대화를 나누었고 연락을 주고받기로 약속했다. 다시 예전처럼 매일 붙어 다니는 친구는 될 수 없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이제 서로의 상실과 고통을 이해하고 성숙한 우정을 이어나갈 여지를 만들었다. 나는 이제 잃어버린 친구 대신 다시 연결된 소중한 인연을 갖게 되었다. 며칠 후 나는 상담사님과의 마지막 상담 시간을 가졌다. 나는 지난 1년 동안 겪었던 모든 변화와 성장을 이야기했다. 민지와의 재회, 현우와의 진심 어린 마무리, 그리고 재준과의 건강한 관계까지. 상담사님은 따뜻한 미소를 지으셨다. 혜원 씨, 이제 혜원 씨는 스스로의 관계의 주도권을 가지게 된 것 같아요. 예전에는 관계가 외부 상황이나 상대방의 행동에 의해 좌우되는 것처럼 느꼈다면 이제는 혜원 씨 스스로가 건강한 관계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힘을 갖게 된 거죠. 혜원 씨는 더 이상 관계 속에서 버려지는 아이가 아니라 관계를 이끌어가는 성인이 되었어요. 제가 이 모든 관계의 회의감을 완전히 극복한 걸까요? 완전히 극복한다는 것은 없어요. 혜원 씨. 인간은 관계 속에서 끊임없이 불안과 회의감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중요한 것은 그 감정이 올라올 때 그것에 압도되지 않고 건강하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혜원 씨는 이제 그 능력을 갖게 되었어요. 회의감은 잠시 찾아올 수 있지만 이제 혜원 씨는 그 감정을 멈추게 하는 내면의 멈춤 버튼을 스스로 만들어냈어요. 24살의 여름, 나는 새로운 출발선에 서 있었다. 곧 회사를 다니게 될 것이고 재준과의 관계는 더욱 깊어질 것이며 지수, 예나,
그리고 민지와의 인연도 소중하게 이어나갈 것이다. 나의 삶은 더 이상 언젠가 모두 나를 떠날 거리라는 두려움에 갇혀 있지 않았다. 나는 관계의 본질을 깨달았다. 모든 인간은 결국 홀로 태어나 홀로 죽음을 맞이하지만 그 사이의 과정에서 맺는 수많은 인연들이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만든다는 것을. 어느 날 저녁, 재준과 함께 바닷가를 걸었다. 잔잔한 파도 소리가 우리의 대화를 감쌌다. 재준아, 있잖아. 나는 정말 세상에 멈춤 버튼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었어. 관계가 너무 힘들어서. 하지만 이제는 아니야. 재준이 나의 손을 잡고 부드럽게 물었다. 내 생각이 바뀌었어. 이제 알 것 같아. 내가 원했던 멈춤 버튼은 고통의 시작을 막는 것이 아니라 고통 속에서 나 자신을 멈춰 세우는 것이었어. 내 불안이 폭주할 때 관계를 망가뜨리기 전에 나를 멈추게 하는 힘. 그리고 그 힘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그들의 진심과 나의 성장을 통해 만들어진다는 것을 깨달았어. 나는 재준에게 기대어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수많은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다. 그 별들은 마치 내가 맺었던 그리고 앞으로 맺게 될 수많은 인연들처럼 느껴졌다. 어떤 별은 빛나고 어떤 별은 희미하지만 그 모든 별들이 함께 모여 하나의 아름다운 우주를 만들고 있었다. 나는 더 이상 이별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이별이 온다면 아프겠지만 나는 그 아픔을 감당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내면의 힘을 갖게 되었다. 나의 삶은 멈춤 없이 계속될 것이고 나는 그 흐름 속에서 기꺼이 상실의 고통을 감수하고 사랑과 연결의 기쁨을 누릴 것이다. 나의 스문의 살은 비로소 관계의 회의감을 딛고 진정한 나로 피어나는 찬란한 계절이었다.